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 4.29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 아직도 충격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분열을 피하고 단결을 강조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내부 사정은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지도부 사퇴론이 아직 남아있는 데다가 호남 민심을 잘못 읽은 데 대한 비판도 있고요. 집단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후폭풍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묘수가 참 절실해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은 문자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 연결돼 있는데요. 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영식입니다. 네, 어제 오후에 의원총회 있으셨죠?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오가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4.29 재보궐선거 결과가 참패로 나타났기 때문에요. 네. 이 선거 결과에 따른 의원들의 평가와 철저한 반성 성찰을 토대로 당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었습니다. 네. 그 어제 오전에 의총 전에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이 이제 있었고요. 그 네. 전부터 계속 지도부의 사퇴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었는데요. 의총에서도 문 대표의 사퇴가 제기됐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혹시 정말 있었습니까? 예, 몇몇 의원의 경우 그런 주장을 제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4.29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했습니다. 그런 주장이나 의견이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책임지는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현재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일수록 당이 더욱 결속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네. 철저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더욱 혁신하고 더 크게 통합해서 유능한 경제정당, 강한 제1야당으로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되찾기 위해서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오 의원님 목소리가 그래도 어두우세요. 수화기를 좀 가까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앞에 놓여 있는 난관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현재 지도부가 정면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면 돌파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야만 한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주승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위원직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주승용 최고위원이 이제 사퇴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만, 네. 다른 최고위원들도 다 똑같은 입장이고 심정이죠. 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지도부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그러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기했던 것이고, 그러나 주승용 최고위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총회의 총의를 모아서 그러한 의사들을 처리하고 좀 더 이럴 때일수록 단합된 모습으로 지도부가 책임 있게 네. 당의 혁신과 통합을 오히려 이끄는 것이 더 책임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참 안타까운 선거 결과를 이제 받아드셨는데 바로 또 이 다음 주에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 안철수 의원과 어제 문재인 대표 회동 이야기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네. 경선을 앞두고 또 혹시 당내 분열이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까 오후 4시에 일단 안철수 전 대표의 제안이 있어서 네. 문재인 당 대표께서 그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과 자리를 함께해서 네. 그러한 그 제안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예. 원내대표 후보로 등록한 분들의 뜻을 모았는데 일단
선거 패배 후에 당이 좀 더 단합된 모습을 보일 필요성이 있다. 네. 그리고 원내대표 경선이 혹여 그 과정에서 어떤 계파 갈등이나 분열적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러한 데 대한 안철수 전 대표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네. 이미 원내대표 경선은 시작됐고 후보 예. 등록도 끝난 시점에서 그러한 안철수 전 대표의 뜻을 충분히 유념하면서 선의의 네. 경쟁으로 원내대표 경선에 임하고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오히려 네. 더 결속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네. 노력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주신 말씀을 이제 이렇게 느낌으로 보니까 굉장히 좀 의연한 분위기였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뭐 네 곳 다 뼈 아프지 않은 곳 없으시겠습니다만 특히 광주요. 이 네네. 광주에서 지금 천정배 의원 무소속으로 탈당을 그 전에 하고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네. 계속 이제 이 새누리당보다는 여당보다는 오히려 이제 몸 담았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공세적인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내년 총선까지 광주에서 뉴 DJ들 참신하고 실력 있고 국민을 섬기는 인재들을 모아서 비전 있는 세력을 만들겠다. 그 세력으로 총선에서 새정치연합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겠다. 자,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십니까? 천정배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그러한 주장이나 아마 행보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4.29 재보궐선거에서 광주 시민들이 천정배 후보를 선택하신 것은 한편에서는 그간 호남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 통합의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경고이자 회초리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선택조차도 더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라. 기득권을 내려놔라. 그리고 더 크게 좀 통합의 정치를 보여라. 그래서 정권을 교체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광주 시민들의 네. 뜻이다라고 하는 점을 천정배 당선자가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천정배 의원이죠, 이제. 천정배 의원이 되신 주장하는 거죠. 것이 네.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만 그것이 과거 예를 들어서 자민련처럼 호남을 근거로 한 어떤 지역당으로 귀결되거나 야권의 분열적 구도를 고착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저는 그것은 광주 시민들의 뜻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패배했을 때 쓰러지는 당이 있고 다시 일어서는 당이 있습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찰과 자기반성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 변화와 혁신, 통합의 정치로 새로 바로 선다면 그때가 진정한 승부를 보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게 최고위원님 얘기를 정리하면 지금 이 호남에서 천정배 의원의 이제 당선을 두 가지 기류로 많이 전문가들이 나누더라고요. 말씀하신 네. 대로 회초리다. 더 정신 네. 차리고 잘하라는 의미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은 네. 이제 이게 또 이야기되는 바 친노 중심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등을 돌린 것이다. 이런 표현도 또 이제 있어서 이게 극과 극의 네. 이제 차이가 있는 해석 아닙니까? 자, 네. 이대로 호남 민심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이제 당 내부에는 없으세요? 지금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 특히 호남 표심에 대해서 당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호남 민심에 저희가 보는 핵심적인 뜻은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과는 보다 근본적으로 변화된 모습, 네. 혁신한 모습, 그리고 결속하고 통합된 모습으로 제1야당으로서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특히 서민의 입장에서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 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너네들에게 표를 못 준다. 이러한 뜻으로 저희는 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과제들을 당이 얼마나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갖고 실질적으로 실현시켜내는가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조금 전에 6시 전에요. 공무원 연금 네. 개혁에 대해서 이제 타결 소식이 들려왔어요.
합의가 네. 도출됐다 이렇게 들려왔는데 뭐 다른 잡음 없이 이대로 잘 정리될 걸로 보세요? 예, 오늘까지 실무기구에서 네.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일단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단체까지 포함한 합의를 이루어낸 것으로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네. 핵심 내용은 지급률을 1.9% 현행 1.9%를 1.7%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거고 네. 반면에 기여율은 현재의 7%에서 네.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예. 다만 지금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한 네. 다시금 사회적 합의를 좀 이끌어내고 네. 이러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서 추산할 수 있는 재정 감소분들을 공적연금 강화와 연계해서 핵심적으로는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서 네. 소득 대체율을 좀 더 높이고 좀 더 네.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그 시안과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합의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네. 아마 오늘 중으로는 네. 그 부분까지 포함한 최종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라서 네.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일까지 예, 시한. 네. 처리하겠다는 시한은 네. 아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내다봅니다. 네, 지금 뭐 많이 아프시겠지만 이 개혁과 통합 이뤄나가는 모습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불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외교 역량의 한계를 노출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그에 앞서서는 고위관리 15명을 처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북한 체제는 과연 불안정한 것인가? 이 이야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지금 이제 김정은 집권도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네네. 올해 들어서만 고위관리 15명 처형했다. 이런 또 놀라운 뉴스도 들려왔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북한은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요소는 아직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북한 내부 정치 과정에서 김정은 체제를 다져가는 집권 4년차 지금 상황에서 네. 좀 더 충격요법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확대시키는 그런 차원의 정치적 행보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공포 정치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네네. 이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긴 하겠네요. 김정은 체제의 이제 불안정성 여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네. 어쨌든 그런 처형이 사실이라면 김정은 체제가 확고하게 안정성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그런 그 충격요법을 통해서 내부적인 정치적인 자신의 체제 안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 15명 처형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뉴스가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취소됐다.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 아닙니까? 네네, 러시아에서는 꽤 그렇습니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데요. 자, 구체적인 이유 언급 없이 내부 문제다 이렇게만 전해졌는데 이 교수님 전문가로서 어떻게 관측하세요? 두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하나는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네. 이 부분은 하나 북한이 우려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네.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모스크바에서 시진핑 주석을 조우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측면은 이번에 그 러시아 전승절 행사가
실제 북한이 예상했던 것처럼 많은 외국 수반들이 오지는 않는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랬죠. 그 서구 국가 수반들이 등장하지 않는 네. 이런 과정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반쪽 행사에 가서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러시아 방문은 부담이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내부 문제를 핑계로 방문을 전격적으로 지금 하지 않는 네. 그런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네. 있겠습니다. 기대만큼 화려한 행사가 아니어서 안 갔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네네. 본다면, 근데 어쨌든 이게 러시아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결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 일간지를 하나 보니까 이 김정은에 대한 강한 이제 비판 기사가 떴던데 최근 평양에서 대량 숙청이 이루어졌다는 보도를 감안하면 김정은은 가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강한 질타인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외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제 오늘 그 북한의 그 중요한 인사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 푸틴 대통령의 초청에 대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거기에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 이렇게 또 북한 쪽에서는 간접적인 입장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결국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정상적인 외교 경로의 행보라면 모스크바를 가는 게 바람직하다. 또 가는 것이 네. 자신의 외교적 입지를 탄탄히 하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북한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외교 무대, 국제 외교 무대에 대비하는 첫 무대를 모스크바보다는 베이징을 좀 상징한 것 아닌가. 네. 그래서 9월 달에 그 중국의 전승기념 행사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가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북중 간의 그 돈독한 우호 부분을 외부에 과시하는 그런 행보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한도 뭐 많이 좀 또 다른 나라의 지원이 급박한 입장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네네. 대로 혈맹은 중국인데 네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뉴스가 한동안 나오더니 네네. 러시아와 또 갑자기 친한 행보를 이제 보이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김정은의 네네. 러시아 행위에 꽤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 지금 또 네네. 푸틴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마음은 좀 싸늘해져 가고 있겠네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상당히 그 구석에 몰린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랬었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의 정상들이 푸틴 대통령을 외면하는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제1위원장 초청을 통해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고 네. 그걸 통해서 외교적인 어떤 잃어버린 것들을 또 다시 찾는 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어가 불발되면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싸늘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문제는 북러 간의 경제협력은 뭐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네. 북한에서도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협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좀 어려운 국면이 펼쳐질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협력은 또 챙기는 그런 그 두 가지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모스크바 행이 이제 결렬된 이유가 베이징을 더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었는데요. 네네. 그럼 이제 이 모스크바와 베이징 사이에서 김정은의 좀 온도 차이를 주시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그렇습니다. 한편 유엔에서 열린 북한 인권 행사에서 북한 대표들이 네네. 좀 어거지를 부리는 이 해프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왜 나타난다고 분석하세요? 지금 이제 뭐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행사가 있었는데요. 네. 북한의 유엔 대표부 직원들이 돌출 행동을 펼치면서 네. 좀 아수라장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북한의 당국의 입장이 유엔 대표부 직원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다. 네. 상당히 좀 불편한 심기를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상당한 압박과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네. 북한이 여기에 굴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북한이 그런 것에 대응하겠다. 이런 것을 이런 행동으로 표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제적인 관례랄지 예. 또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관례로 봤을 때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그 서구 국가들의 외교관들이 봤을 땐 상당히 의아한 쪽으로 그렇겠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크다 네. 이렇게 본다면 조금은 그 심사숙고한 행동들이 나왔어야 된다. 네.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잠시 후 4부로 바로 돌아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4부에는 스포츠 소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에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생각을 알아봅니다. 우리 나이와 관계없이 청춘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정신적인 의미에서 라디오 홍대 한윤형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은 문자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열기가 뜨거운 국내 프로야구. 오늘도 또 5경기 열리고 있죠. 현재 경기 상황 좀 알려주세요. 네, 그 한화가 대전에서 그 시즌 4번째 홈경기 만원 관중 속에서 그 롯데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네. 양 팀은 지난달 12일에 그 빈볼과 벤치 클리어링 이후에 20여일 만에 만났는데요. 예. 그 당시 김성국 한화 감독에게 날선 발언했던 이종훈 롯데 감독이 오늘 경기 전에 그 감독실을 찾아가서 그 앙금을 풀었고요. 네. 그 한화 이동골과 롯데 황재균도 악수를 하면서 화해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롯데가 그 1회 초에 최준석의 투런 홈런으로 앞서갔고요. 예. 그 한화 1회 말에 김경현의 솔로포를 응수해서 3회 초까지 롯데가 그 2대1로 앞서 있습니다. 2대1 주거니 받거니네요. 아직은 승부를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와 그 레알 마드리드의 치열한 더비인 그 엘 클라시코에 빗대서 네. 그 엘렉 라시코라 불리는 LG와 넥센이 그 잠실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패러디된 표현이죠. 네. 네, 그 팬들이 이렇게 치열한 맞대결이어서 붙여준 별명이고요. 네. 그 3회 초까지 넥센이 3대1로 앞서 있습니다. 아, 그 대구에서는 그 우승 후보인 선두 두산과 2위 삼성이 만났는데요. 그 삼성이 2회 말까지 6대1로 크게 앞서 있고요. 네. 그 수원에서는 9위 NC와 꼴찌 KT가 만나서 4회 초까지 그 0대0으로 팽팽히 앞서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그 SK가 그 선발 김광현을 앞세워서 4회 초까지 2대1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두산은 뭐 선두긴 하지만 벌써 우승 후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두산이 뭐 허술도라고 불리면서 이렇게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 글쎄 말입니다. 오늘은 그 1대6으로 좀 지고 있어서. 아, 그렇군요. 두산이 요즘에 9회 말이 재밌어지더라고요. 네, 정확히 네. 야구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치열한 승부를 펼치는데 오늘도 뭐 지지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 보면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 선수가 부상에서 재활 중인데요. 언제쯤 마운드에 복귀하는 모습 볼 수 있을 걸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류현진이 이르면은 그 이번 달 내에 복귀할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예. 그 류현진이 지난달 27일에 이어서 29일에는 그 매팅리 감독과 구단 사장까지 지켜보는 가운데 그 불펜 피칭을 했는데요. 예. 그 25개의 공을 던진 뒤에 그 류현진이 통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하나 코치 시절부터 류현진과 그 각별한 정민철 해설위원은 그 류현진이 불펜 피칭을 시작했다는 거는 그 80% 이상 몸이 만들어졌다는 의미고 네. 그 이번 달 중순 이후에는 그 실전 등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는데요. 네.
그 앞서서 류현진은 지난 3월 시범 경기에서 그 왼쪽 어깨 통증을 느꼈는데요. 네. 그 검진 결과 특별한 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1년 동안 3번이나 그 같은 부상이 반복된 건 그 심상치 않아서 그렇죠. 그 다저스도 그 서두르지 않고 류현진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 류현진은 앞으로 한두 차례 불펜 피칭을 더 해서 그 아프지 않다면 그 빅리그 마운드에 그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5월 중에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어제는 또 추신수 선수가 통증을 느꼈다는 얘기 전해주셔서 네. 메이저리거로 지금 가 있는 우리 선수들 한 명이 좀 나아가고 있으면 한 명이 아프고 걱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네. 조민철 그 해설위원 좀 재밌는 얘기도 했는데 네. 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그 현진이 연락이 뜸한데 네. 요즘 다시 말이 많아진 걸 보면 그 좋아졌다는 징조라고 되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군요. 그 류현진 선수라도 이렇게 빨리 복귀를 해서 좀 네. 팬들에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컨디션이 좋으면 수다를 많이 떠는 우리 류현진 선수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자, 축구 소식으로 가보면 손흥민 선수는 독일 분데스리가 최강팀을 상대로 자 18호 골 사냥에 나선 겁니까? 네, 그 레버쿠젠 공격수 손흥민이 그 3일 새벽 1시 반에 네. 올 시즌 분데스리가 3연패에 성공한 그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그 18호 골 사냥에 나섰는데요. 네. 그 올 시즌 각종 대회에서 그 17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그 차범근이 보유한 그 한국인 분데스리가 최다 19골을 그 2골 차로 추격 중입니다. 네, 요거 궁금한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지난 주말에 그 3년 만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복귀전을 치렀던 크리스탈 팰리스 이청용은 네. 그 3일 오후 9시 30분에 리그 선두 첼시전 출격을 대기하는데요. 네. 그 첼시가 그 크리스탈 팰리스를 이기면은 그 2위 맨체스터 시티와 격차를 벌리면서 네. 남은 3경기에 관계없이 우승을 확정짓는데요. 이청용이 그 첼시의 조기 우승을 저지할 수 있을지 네.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청용이 첼시의 발목을 잡을 것이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20대의) 아이콘 홍대 문화를 집중 해부한다. 세대 간 소통 코너 라디오 홍대. 네, 불금이라서 그런가요? 이게 클럽 분위기인데요. 문화,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에는 라디오 홍대라고 하는 코너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홍대하면 청춘 20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곳이죠. 청춘, 나이에 상관없이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말인데요. 하지만 우리 시대 청춘은 희망보다는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나 봅니다. 지난 수년간 인문서 시장 최대 화두는 청춘이라는 이 말이었다고 하고요. 88만 원 세대니, 달관 세대니, 또는 오포 세대니 청춘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들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청춘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삶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라디오 홍대 함께 할 텐데요.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 책의 저자 한윤형 작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작가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청년 세대에 대한 글을 참 많이 쓰셨는데 그 계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2007년에 88만 원 세대에 출간됐었죠. 네. 그리고 그해 대선 그리고 다음에 총선을 계기로 청년 세대의 문제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방안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는 조류도 나타났는데 네. 막 이런저런 매체에 글을 쓰기 시작하던 저도 당시에는 20대였기 때문에 네. 당사자의 상황을 전달해 보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 계속 관심사를 이어나가게 됐죠. 그렇군요. 그럼 청춘에 대한 글을 쓰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고 난감하셨어요? 네, 많은 기성세대들이 청년세대의 문제에 관한 글을 쓰면 정말로 너희 세대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니? 라고 되물으세요. 이러면 사실 문제제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선진국에서도 성장의 전망이 보이지 않고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청년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이 나라들은 한국처럼 빠르게 변하진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문제가 명확해요. 네. 가령 연금이나 복지제도 문제에 대해서 연장자들은 수혜자인데 젊은이들은 피해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은 기성세대가 선진국을 만들자마자 제대로 된 복지국가 체제를 만들지 못하고 선진국형 문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 누가 제일 힘들었지라는 문제로 들어가면 젊은이들이 사실 할 말이 없죠. 물론 기성세대가 젊은 시절에 훨씬 힘들었겠는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는 살면서 형편이 나아질 수 있었지만 지금의 청년세대는 그러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에 젖어 있는 것이죠. 뭔가 좀 막혀있는 답답함,
그 속에서 고민이 많은 세대가 지금의 청춘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한 작가님 보시기에 과거에 또 우리 기성세대라고 아까 표현 주셨지만 그분들도 네. 젊을 땐 청춘이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청춘 시기에 우리 뭐 국제시장 같은 영화 보면 월남전에 같은 세대도 있고 독일에 뭐 광부로 같은 세대도 있고 그들이 또 지금 노인들이 되시는 건데 네. 지금의 청춘과 과거의 청춘 가장 다른 점을 좀 비교해 주신다면요. 네. 어려서부터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 지금의 청소년과 청년들인 것 같아요. 네. 저만 해도 10대 때는 제가 나중에 무얼 하고 먹고 살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없었거든요. 네. 입시 경쟁에 대한 생각 정도가 전부였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설문조사 통계를 보나 강연에서의 경험을 보나 대단히 구체적인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네. 10대부터 뭘 해서 먹고 살지를 고민하고 대학생들은 등록금 문제를 고민하죠. 과거 사춘기 청년들의 어떤 상징으로 여겨졌던 실존적 고민 같은 건 사치스러워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청춘 말 자체가 좀 푸르게 우리는 다가오고 느껴지는데 이 청춘에게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이게 참 암울한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네,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사실 자신들이 자수성가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죠. 근데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몇십 년 동안은 제법 평등한 사회였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놀라운 교육열을 발휘하며 다 같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경제 성장을 거치면서 계층 이동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기성세대는 교육을 많이 받은 자기 또래가 많은 몫을 가져가는 걸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 가정에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유럽 같은 곳은 사실 계층 이동성은 매우 약하지만 네. 그렇게 빈곤층이 그 부유층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계층 이동성이 지금 많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진국의 어떤 그런 기대는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고 말해요. 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개천에서 송사리로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건데 네. 꼭 용이 한국 되지 사회는- 않더라도.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천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가능성에만 목을 매단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또 청년 세대에게 중동 등 해외 취업하러 나가라고 하는데 최근 이제 전 세계적인 불황이라서 네. 그것도 녹록하지 않고 더 이상 일자리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작가님은 좀 이 청춘 세대들 많이 만나보고 계세요? 네, 좀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 코너 제목이 라디오 홍대인데 홍대도 자주 나가시고요? 예, 집에서 멀지 않아서 좀 아, 나갑니다. 근처시구나. 자, 네. 그러면 만나보시는 그 청춘들, 그들이 스스로 느끼는 감성적으로 가장 큰 좌절은 어떤 건가요? 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주변에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표준이나 평균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평균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한국 사회 임금 노동자 중위 임금이 얼마쯤 되냐면 월수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중위 임금이란 건 평균 임금과는 달리 중간 순위, 그러니까 100명이면 50번째가 얼마냐는 게 중위 임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먹고 살 만한 임금은 훨씬 위에 있는 거죠. 초등학교 학부형들에게 자녀들 희망 연봉 적으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연봉 5천 정도 적거든요. 네네, 기본적으로. 네. 네네. 그 부모님 세대들이 사회생활 시작할 때 대졸자들이 그렇게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보다 대졸자가 지금 훨씬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집 자녀들이 취업을 안 하는 걸 보면 우리 때와는 달리 눈높이를 안 낮춰서 그렇다고 혀를 끌끌 차는데요. 네. 뭐 모두들 자기 집 자녀들 키우는데 평균 2억 정도씩은 들었는데 쉽게 눈높이를 네. 낮출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한국 사회가 사람을 키워내는 방식이 시대에 적응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 네. 청년 세대의 인성을 탓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대부분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청춘 생태계를 하나의 뭐 호수나 연못으로 보면 그 안에 참 다양한 각기 아름다운 물고기,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왜 개천에서 꼭 욕만 나와야 됩니까? 그죠? 네. 예,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부모 세대는 이제 사교육비 등 포함해서 너한테 2억 투자했으니 용이 돼야 한다. 이러면은 이 친구들은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20대들이 좀 어두워 보이니까 이 기성세대의 조언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는데 네. 그러한 뭐 이제 또 내가 20대 살아봤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과연 위로가 좀 되나요? 그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기성세대의 조언들이 많은 경우 좀 핀트가 어긋나 있거든요.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제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IMF 직후에 저희 아버지와 짧은 논쟁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는데 네. 당시에 이제 서울역에 노숙자들 수십 명이 생겨나 사회적 문제가 됐죠. 네. 그런데 할머니의 시선에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분은 일이 너무 많고 사람이 부족한 세상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일이 없어서 놀고 있다는 건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지만 아버지 세대만 해도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은 세대이기 때문에 네. 좀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건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세대의 경우에도 사회가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 그 부모님 세대가 겪은 사회 현실성에 입각해서 조언을 하면 사실 그렇게 적절한 조언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위로가 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와 닿네요.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아니 왜 사지가 멀쩡한데 빌어먹고 살아? 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근데 또 그분들을 제가 이제 심층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만나뵈니까 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신 거예요. 네네. 마음은 안타깝고. 자, 소통과 교감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오늘 처음 시작한 금요일 4부 프로그램 라디오 홍대 청춘 전문가 한윤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건축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가구, 조명, 조경, 사인, 전원주택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네, 오늘 청취자분 주신 문자 한두 개 읽어드릴게요. 1223님, 공무원 연금 합의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합의하는 게 좋겠죠. 날카로운 말씀이고요. 8888님, 실적 위주의 보장제를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소식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자,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정면송 81년도 노래입니다. 오래됐죠? 러버보이의 Working for the Weekend. 우리 모두 주말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이런 노래인데 황금 연휴 시작됐습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봄날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5월 4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동진, 작가 박정래 조은별, 기술감독 김지훈 장시아, 그리고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멋진 휴일 보내세요.